영국에서 대낮에 열차가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서 코난 도일, 사라진 특별열차. 사라진 특별열차는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던 특별열차가 실종된 당황스러운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로 남겨지고 8년 후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뜻밖의 자백을 하는데요. 사라진 특별열차에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간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셜록 홈즈와 모리아티라고 추측되는 인물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작품의 재미를 더해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참으로 기발한 창작 능력자인 코난 도일의 사라진 특별열차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마르세유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에르베르드 레느락의 자백은 금세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사건은 어느 나라, 어느 범죄 기록에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확신한다. 정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언론에 제공된 정보도 거의 없지만 이 대범한 범죄자의 진술이 사실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마침내 이 놀라운 사건의 해결책을 찾았다. 이 사건은 8년 전의 일이며 당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정치적 위기로 인해 이 사건의 중요성이 다소 묻혔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사건들은 당시 리버풀 신문 기사와 기관사 존 슬레이터에 대한 조사 기록, 그리고 런던 앤 웨스트 코스트 철도 회사의 기록에서 수집한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90년 6월 3일, 루이 캐러텔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신사가 리버풀에 있는 런던 앤 웨스트 코스트 중앙역 역장인 제임스 블랜드시와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작은 체구에 까무잡잡한 얼굴의 중년으로 척추 기형이 있는지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는 친구와 동행했는데 그 친구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으며 공손한 태도와 끊임없이 굽실거리는 모습으로 보아 신사보다 아랫사람인 것 같았다. 그의 거무스름한 피부색으로 보니 스페인 사람이거나 남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에게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다. 그는 왼손에 작은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가방에 끈을 달아 손목에 묶어 놓았다. 이는 예리한 중앙역 직원이 눈여겨보았던 것이다. 당시에는 그 사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후 벌어진 사건들로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 잠시 후 캐러텔 씨는 블랜드 씨의 사무실로 안내되었고 그의 동행자는 밖에 남아 있었다. 캐러텔은 급히 용건을 말했다. 그는 그날 오후 중앙아프리카에서 도착한 상태였는데 중요한 용건으로 한시바삐 파리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런던행 급행열차를 놓쳤기 때문에 반드시 특급 열차를 타야 하며 돈은 얼마가 들든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중요한 건 시간이었다. 만약 철도 회사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준다면 원하는 조건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했다. 블랜드 씨는 벨을 눌러 교통관리자인 포터 후드 씨를 호출했고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기차는 45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 시간 동안 선로가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 사이 철도 회사에 247호로 등록되어 있는 로치데일 호라는 강력한 기관차 객차에 2량을 연결하고 뒤에는 승무원 객차를 연결했다. 첫 번째 객차는 진동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 객차는 평소처럼 4칸으로 나뉘었는데 1등실, 1등실 흡연실,
2등실, 2등실 흡연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관실에서 가장 가까운 1등석이 그들에게 제공되었고 나머지 3개의 객실은 비어 있었다. 특별 열차의 차장은 몇 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한 제임스 맥퍼슨이었고 기관사 보조는 신입 윌리엄 스미스였다. 캐러텔 씨는 역장 사무실을 나와 그의 일행에게 돌아갔으며 두 사람은 어서 빨리 떠나고 싶은 듯 조급함을 드러냈다. 그들은 킬로미터당 5실링의 특별 요금으로 50파운드 5실링을 지급한 후 객차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선로가 비워지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즉시 객실 의자에 앉았다. 그 사이 캐러텔이 나간 사무실에는 특이한 우연이 일어났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 특별열차 요청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같은 날 오후 2번이나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역장 블랜드 씨의 첫 번째 손님 캐러텔 씨가 사무실을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와 비슷한 부탁을 한 것이다. 호레이스 무어라고 이름을 밝힌 군인 같은 외모의 신사는 런던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려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를 보며 역장은 최대한 그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특별 열차는 불가능했다. 벌써 첫 번째 특별 열차로 인해 기본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어 씨가 캐러텔 씨의 열차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만약 캐러텔 씨가 같은 칸에 타는 것을 꺼린다면 비어있는 2등석을 이용하는 대안이 있었다. 이런 제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였지만 관리자인 포터 후드 씨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캐러텔 씨와 일행은 절대로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특별열차는 자신의 것이니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 번 캐러텔 씨를 설득해봤지만 결국 포기해야만 했다. 호레이스 무어 씨는 리버풀에서 오후 6시에 출발하는 일반 완행열차를 타야 한다는 소식에 크게 상심하며 역을 떠났다. 역시계로 정확히 4시 31분에 캐러텔과 그의 거대한 일행이 탄 특별열차가 리버풀역을 출발했다. 그 당시 선로는 비어 있었고 맨체스터까지 다른 회사의 노선을 이용해 운반되는 런던 앤 웨스트코스트 철도 회사의 특별열차는 6시 전에 도착해야 했다. 그런데 6시 15분까지도 맨체스터에 아직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고 리버풀 관리자들은 적잖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두 도시 사이의 3분의 1 지점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리버풀 센트럴 역장 제임스 블랜드에게 특별열차는 4시 52분 이곳을 통과했음. 세인트 헬렌스 다우저. 이 정보는 6시 40분에 수신됐으며 6시 50분에 맨체스터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수신되었다. 귀하가 알린 특별열차는 도착하지 않음. 그리고 10분 후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특별열차 운행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세인트 헬렌스에서 뒤따라오기로 예정된 열차가 방금 도착했는데 특별열차를 보지 못했다고 함. 맨체스터. 이 마지막 정보는 리버풀 관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놀라운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다. 만약 특별열차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완행열차가 같은 선로를 지나가면서 특별열차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특별열차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완행열차가 지나가도록 대피선으로 선로를 이동한 것일까? 만약 간단한 수리가 필요했다면 설명이 가능하다. 세인트 헬렌스와 맨체스터 사이의 각 역에 정보가 발송되었고 역장과 교통관리자는 실종된 열차의 행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회신을 기다리며 극도의 긴장 속에서 전신기를 지켜보았다. 회신은 가까운 역 세인트 헬렌스부터 들어왔다. 특별열차는 5시에 이곳을 통과. 콜린스 그린역.
특별열차는 5시 6분에 이곳을 통과. 얼스타운역. 특별열차는 5시 10분에 이곳을 통과. 뉴턴역. 특별열차는 5시 20분에 이곳을 통과. 캐년 정선역. 특별열차는 이곳을 통과하지 않음. 바턴 모스역. 두 관리자는 놀라서 서로 바라보았다. 내 30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역장 블랜드가 말했다. 정말이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네요, 역장님. 특별열차는 캐년 정션과 바터모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기억이 맞다면 두 역 사이에는 대피선이 없어. 특별열차는 선로를 벗어난 게 분명하네. 하지만 4시 50분에 출발한 완행열차가 같은 선로를 지나가면서 특별열차를 보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나 후드. 완행열차가 뭔가를 발견했을지도 몰라. 맨체스터에 연락해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캐년 정션에 있는 바턴 모스역까지의 선로를 즉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몇 분 후 맨체스터에서 회신이 왔다. 실종된 특별열차에 대한 소식 없음. 완행열차 기관사와 차장은 캐년 정션과 바턴 모스 사이에 사고가 없었다고 확신함. 선로는 아무 문제 없고 이상한 징후도 없음. 맨체스터. 그 기관사와 차장을 해고해야겠군. 블랜드가 냉정하게 말했다. 사고가 있었는데 그들이 놓친 거야. 특별열차는 분명히 선로를 벗어났지만 선로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던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 게 분명해. 곧 캐년이나 바턴모스에서 특별열차가 제방 아래서 발견됐다는 정보가 올 거야. 하지만 블랜디의 예언은 일어나지 않았다. 30분이 지나 캐년 정션의 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실종된 특별열차의 흔적 없음. 열차가 이곳을 통과한 것은 확실하지만 바턴모스에는 도착하지 않음. 화물열차에서 기관차를 분리해 직접 선로를 따라 내려가 봤지만 모든 것이 이상 없으며 사고의 흔적 없음. 블랜드는 당혹스러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돌아버리겠네, 후드. 블랜드가 외쳤다. 영국에서 대낮에 열차가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기관사와 탄수차, 2대의 객차, 화물차, 5명의 사람을 태운 기차가 직선철로에서 사라졌다고? 1시간 안에 뭔가 확실한 소식이 없다면 콜린스 경감을 데리고 직접 가봐야겠네. 그리고 마침내 확실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캐년 정션에서 온 또 다른 정보였다. 유감스럽게도 특별열차의 기관사인 존 슬레이터의 시신이 정션에서 약 3.6km 떨어진 가시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음. 그는 기관차에서 떨어져 제방 아래로 굴러 가시덤불 속에 빠진 것으로 보임. 추락으로 인한 머리 부상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됨. 주변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실종된 특별열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이미 언급했듯이 나라는 정치적 위기 속에 있었고 파리에서 발생한 선정적인 사건으로 대중들의 관심은 분산되었다. 이 사건들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프랑스의 많은 주요 인물들의 명성에 위협이 되었다. 신문은 이런 사건 기사로 가득 차 있었고 특별열차의 기이한 실종 사건은 주목을 끌지 못했다. 또한 너무나도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이라 신문들은 보고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런던의 여러 신문사는 이 사건을 기발한 사기극 정도로 취급했으나 불운한 기관사에 대한 검시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비극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검시관의 조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역장 블랜드는 회사의 수석 탐정 콜린스 경감과 함께 그날 저녁 캐년 정션으로 내려갔고 그들의 조사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실종된 특별열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어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정도 제시할 수 없었다. 동시에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콜린스 경감의 공식 보고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년 정션과 바텀 모스역 사이에는 철공소와 탄광이 곳곳에 있다. 이 중 일부는 운영 중이고 일부는 폐쇄되었다. 그중 12곳이 작은 궤도선을 이용해 작은 전동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본선과 연결되어 광산의 생산물을 주요 지파지로 운반하는 정식 철도선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던 곳이 7곳 있다. 이 철도선들은 모두 몇 킬로미터 길이에 불과하고 7곳 중 4곳은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 탄광이나 갱도에 속한다. 이들은 레드 컨틀릿, 히어로, 슬라우 오브 디스폰드, 그리고 하트시즈 광산으로 하트시즈 광산은 10년 전만 해도 레커셔에서 주요 광산 중 하나였다. 이 4개의 선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선에서 철거되어 더 이상 연결되지 않으므로 조사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남은 3개의 선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A. 칸스톡 철공소로 가는 선. B. 빅벤 탄광으로 가는 선. C. 피서비어런스 탄광선으로 가는 선. 이 중 빅벤 선로의 길이는 400m가 되지 않으며 광산 입구에 방치된 석탄 더미에서 끝난다. 그곳에는 특별 열차와 관련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6월 3일 카스톡 철공소 선로는 하루 종일 16대의 적철광 트럭으로 막혀 있었고 이 선로는 단선이어서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었다. 퍼서비어런스 선로에 관해서는 이 선로는 대형 복선으로 광산의 생산량이 매우 많아 상당한 교통량을 처리하며 6월 3일에도 이 선로는 평소와 같이 사용되었고 철도 부설 작업반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로의 총 길이인 3.6km를 따라 작업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다면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리 없다. 결론적으로 퍼서비어런스 선로는 기관사가 발견한 지점보다 세인트 헬렌스에 더 가깝기 때문에 특별 열차의 불행이 닥치기 전에 이 지점을 지나갔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사 존 스레이터의 시신이나 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없으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기관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왜 떨어졌는지 또 그가 떨어진 후 기관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추측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조사관은 런던 신문에서 무능하다는 비난의 충격을 받아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과 철도회사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조사를 이어나갔다.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고 자수하면 사면을 약속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대중은 이 기괴한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몇 주가 지나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6월의 어느 오후,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그것도 대낮에 기차와 그 안의 승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초자연적이거나 어떤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하기도 했으며 캐러텔은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일 거라 주장했다. 또 다른 이들은 거무스름한 피부의 일행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여러 신문이나 개인이 제기한 많은 추측 중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 만큼 그럴듯한 것도 한두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당시 유명세를 얻고 있던 아마추어 추론가가 타임지에 기고한 글로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7월 3일자 신문에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발췌문으로 대신한다. 실용적인 추론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곳엔 반드시 진실이 있다는 것이다.
기차가 캐년 정션을 통과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바튼모스에 도착하지 않은 것도 확실하다. 두 역 사이에 있는 7개의 사용 가능한 선로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가능하다. 선로가 없는 곳에서 기차는 달릴 수 없으므로 3개의 열린 선로, 즉 칸스톡 철공소, 빅벤, 그리고 퍼서비어런스 탄광으로 줄일 수 있다. 기차와 승객 모두를 제거할 수 있는 비밀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낮다. 나는 다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나는 철로회사가 그 3개의 선로와 그 끝에 있는 작업자들을 관찰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그 지역의 전당포를 면밀히 조사하면 몇 가지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권위자에게서 나온 제안으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반면 정직한 광부들을 근거 없이 비난한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었다. 이에 타임즈 7월 7일과 9일에 2가지 제안을 제보받았다. 첫 번째는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 른커셔와 스태퍼드셔 운하에 잠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운하의 수심이 기차보다 낮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제안은 여행자들이 가져온 유일한 짐으로 보이는 가방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로는 손상되지 않은 채 기차만 먼지가 되어 날아갈 수 있다는 가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 제안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조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실종된 기차의 차장인 제임스 맥퍼슨의 부인이 남편 제임스 맥퍼슨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이었다. 1890년 7월 5일자로 작성된 이 편지는 뉴욕에서 발송되어 7월 14일에 도착했다. 편지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맥퍼슨 부인은 남편의 필치라고 확신했으며 $5 지폐로 된 $100가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편지가 가짜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충분했다. 편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당신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소. 리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나는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소. 당신에게 얼마의 돈을 보내오. 이 돈이면 리지와 당신이 대서양을 건너기 충분할 거요. 사우샘프턴에 정박한 함부르크 배들은 아주 좋은 배들이고 리버풀보다 저렴할 거요. 당신이 여기로 와서 존스턴 하우스에 머물게 되면 나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소. 현재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당신과 리지 생각에 나는 행복하지 않소.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맥퍼슨. 한동안 이 편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실종된 차장과 매우 비슷한 승객이 6월 7일에 출발한 함부르크와 뉴욕을 오가는 정규선 비스틀라 호에 서머스라는 이름으로 사우샘프턴에서 승선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퍼슨 부인과 그녀의 여동생 리지 돌트는 편지의 내용대로 뉴욕으로 건너가 존스턴 하우스에서 3주 동안 머물렀지만 실종된 남자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어쩌면 무분별한 신문 기사가 경찰이 2사람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평을 실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편지를 쓰지 않았으며 그녀들을 찾으러 오지도 않았고 결국 2 여인은 리버풀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898년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놀랍게도 8년 동안 캐러탈과 그의 일행을 태운 특별열차의 실종에 대해서는 조금도 밝혀진 것이 없었다.
두 여행자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캐러텔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금융가이자 정치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유럽으로 항해하는 도중 파리로 빨리 가야 한다며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 승객 명단에 에드와르도 고메즈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일행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그 바닥에서는 유명인이었다. 하지만 캐러텔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헌신했으며 캐러텔은 체격이 왜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경호원 겸 보호자로 고용한 것으로 보였다. 캐러텔이 서둘러 파리로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최근 봉발로라는 상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에르베르드 레느락 자백이 마르세유 신문에 발표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그의 사백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자부심이나 자랑 때문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와 비슷한 나의 행동을 12가지나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정보를 밝히는 이유는 파리의 특정 신사들이 내가 캐러텔의 운명에 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만약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면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신사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누구의 요청으로 이 일을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경고한다. 신사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에르베르드 레느락이 누구인지 또 행동이 말만큼이나 신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으면 모두가 끝장이다. 지금은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이름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하지만 내가 얼마나 그 일을 교묘하게 해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나는 그때 나의 고용주들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지금 그들이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나는 그러길 바라며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유럽을 뒤흔들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더는 말하지 않겠다. 간단히 말해서 1890년 파리에서 정치와 금융가의 엄청난 스캔들로 인해 유명한 재판이 있었다. 그 스캔들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는 나와 같은 비밀 요원들만이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주요 인사들의 명예와 지위가 위태로웠다. 여러분은 9개의 핀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멀리서 공이 날아와 쾅쾅쾅 하고 바닥에 핀을 쓰러뜨린다. 자, 프랑스의 주요 인사 중 일부를 이 핀이라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캐러텔이 멀리서 날아온 공이라고 생각해보라. 그가 파리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는 쾅쾅쾅 나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가 파리에 도착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들 모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정치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재정적 이해관계도 크게 얽혀있는 문제여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체가 만들어졌다. 일부는 그 목적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목적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고 확신한다. 캐러텔이 남아메리카를 떠나기 훨씬 전부터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증거가 그들 모두에게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연합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거대한 자금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을 찾았다. 선택된 사람은 창의적이고 단호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100만 명 중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한 사람이어야 했다. 그들은 에르베르드 레느락을 선택했고 그들의 선택은 옳았다. 나의 임무는 부하를 선택하고 캐러텔이 파리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시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특출난 추진력으로 임무를 시작했고 목적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조치를 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즉시 남미로 파견해
캐러탈과 함께 가도록 했다. 그가 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벤은 리버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벤은 이미 출항한 상태였다. 나는 그 배를 막기 위해 무장한 소형 배를 띄웠지만 다시 한번 실패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책략가들처럼 나는 실패를 대비하고 있었으며 이런 대안을 준비해 두었다. 그중 하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었다. 내 계획의 어려움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한 암살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서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들도 해치워야 했다. 그가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시도를 경계하고 의심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 임무는 모든 면에서 나와 어울리는 일이었으며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이 겁을 먹게 하는 일에 능숙했다. 나는 리버풀에서 캐러텔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가 런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철통 같은 경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그가 리버풀 항해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런던 서부 해안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다. 우리는 6개의 계획을 준비했는데 각 계획은 이전보다 더욱 정교했다. 어떤 계획을 사용할지는 그의 움직임에 달려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리버풀에 머물렀다면 우린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일반 열차, 급행열차 또는 특급 열차를 타더라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 내가 영국 철도 노선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요원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를 도울 영국에서 가장 예리한 두뇌 소유자를 찾았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모든 공을 나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의 영국 동업자는 이런 동맹에 걸맞는 사람이었다. 그는 런던 앤 웨스트 코스트 노선을 잘 알고 있었고 신뢰할 수 있고 지능적인 일꾼들을 지휘할 수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그의 것이었고 나의 판단은 아주 세부적인 일부분만 판단하면 되었다. 우리는 여러 공무원을 매수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임스 맥퍼슨으로 특급 열차에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차장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사 보조 스미스도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었다. 앞서 기관사 존 슬레이터에게 접근했지만 완고하고 위험한 인물로 확인되어 포기했다. 캐러텔이 특별 열차를 탈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지체 없이 파리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비해 특별한 계획을 준비했으며 그가 탄 증기선이 영국 해안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 증기선을 정박지로 유도하는 수로 안내선에 내 요원 중 한 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캐러텔이 리버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가 위험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메즈라는 위험한 경호원과 함께 왔는데 그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 그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캐러텔의 기밀 문서를 가지고 다니며 문서와 그의 고용주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메즈를 제거하지 않고 캐러텔을 제거하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했다. 그들이 특별 열차를 요청한 덕분에 우리의 계획은 훨씬 수월해졌다. 그 특별 열차에 탄 철도회사 3명의 직원 중 2명이 우리가 고용한 직원이었으며 그들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했다. 영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매수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나는 앞서 내 영국 요원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는 목에 끈이 걸려 일찍 죽지 않는 이상
미래의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리버풀에서의 모든 준비를 담당했고 나는 캐니언 여관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 열차가 준비되자마자 나의 요원은 즉시 나에게 전보를 보내 모든 준비를 빨리 마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호레이스 무어라는 이름으로 자신도 캐러텔과 함께 특별 열차를 탈 수 있기를 바라며 신청했는데 특정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큰 계획이 실패하면 나의 요원은 그들을 쏘고 문서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캐러텔은 다른 여행자가 특별 열차에 타는 것을 거부했다. 나의 요원은 즉시 역을 떠나 다른 입구로 돌아와 플랫폼 반대편 뒤쪽 차장의 차량에 탑승해 맥퍼슨 차장과 동행했다. 여러분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할 것이다. 모든 준비는 이미 며칠 전에 마쳤고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선로는 한때는 본선과 연결돼 있었지만 현재는 분리된 상태였고 몇 개의 선로만 교체하면 다시 본선과 연결할 수 있었다. 이 연결된 선로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이미 깔아두었고 이제는 본선과 합류되는 선로를 연결하고 포인트를 원래 상태로 배치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침목은 제거되지 않았고 이음판과 대갈못이 준비되었다. 이것들은 패선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적은 숫자지만 유능한 작업자들과 함께 특별 열차가 도착했을 때 너무나 부드럽게 옆 선로로 빠져나가서 두 여행자는 포인트의 흔들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의 계획은 기관사 보조 스미스가 기관사 존 슬레이터에게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그가 두 여행자와 함께 제거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패했다. 맥퍼슨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 어리석은 실수는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다. 기관사 보조가 이를 너무 서투르게 처리하는 바람에 슬레이트가 몸부림치다 기관차에서 떨어졌고 다행히도 그는 추락하면서 목이 부러졌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완벽한 걸작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았을 것이다. 범죄 전문가라면 존 슬레이트가 우리의 훌륭한 조합 중 유일한 결점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많은 승리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나는 솔직하게 존 슬레이터가 약점이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특별 열차를 길이 2km, 아니 정확히 1.6km가 조금 넘는 작은 선로로 옮겼다. 이 선로는 한때 영국에서 가장 큰 석탄 광산 중 하나였던 하트시즈 광산으로 이어졌다. 여러분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선로에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왜 아무도 보지 못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 선로는 깊은 산을 깎아 만든 절개지로 통과하기 때문에 누군가 산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한 열차를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러나 그 절개지 가장자리에 누군가 있었다. 바로 나. 이제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겠다. 나는 선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포인트에 부하를 배치했다. 그는 무장한 남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포인트가 매우 녹슬어 있었기 때문에 열차가 선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배치시킨 것이다. 열차가 안전하게 옆 선로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이제 내가 나설 차례였다. 나는 광산 입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와 2명의 요원은 모두 무장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기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을 때 기관사 보조 스미스는 엔진의 속도를 늦추었다가 다시 최대 속도로 올린 후 맥퍼슨과 나의 영국 동료와 함께 기차에서 뛰어내렸다. 기차의 속도가 느려졌을 때 여행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창문을 열고 확인하기 전에 기차는 다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호화로운 객차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달리고 있는 선로가 녹슬고 부식되어 붉고 노랗게 변한 것을 발견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맨체스터가 아니라 음산한 선로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기차는 그들의 감정과 관계없이 미친 속도로 달리며 썩은 선로 위에서 흔들거리며 요동쳤고 바퀴는 녹슨 선로 위에서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이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캐러텔은 손에 묵주 같은 것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의 일행 고메즈는 도살장의 피냄새를 맡은 황소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미친 사람처럼 손짓했다. 그리고는 손목에 묶여있던 서류 가방을 우리 쪽으로 던졌다. 물론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여기 증거가 있으니 목숨만 살려준다면 침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매우 좋았겠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게다가 이제 기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기차가 커브를 돌며 덜컹거릴 때 그들은 떡 벌어진 광산의 검은 입구를 발견하고는 울부짖음을 멈췄다. 우리가 입구를 덮고 있던 판자를 제거하고 입구를 깨끗이 정리해둔 덕분이다. 석탄을 적재하기 위해 선로가 갱도까지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갱도 가장자리까지 레일을 2-3개 더 추가하기만 하면 되었다. 사실 레일 길이가 딱 맞지 않아 가장자리 부분이 약 1m 정도 돌출되어 있었다. 2 사람의 머리가 열차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아래는 캐러텔, 위쪽 창문엔 고메즈. 그러나 그들이 본 장면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그들은 고개를 집어넣지도 못했는데 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내가 유도한 갱도를 어떻게 통과할지 궁금했고 그것을 지켜보는 내내 흥미로웠다. 내 동료 중 한 명은 기차가 실제로 갱도를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다행히 기차는 갱도에 미치지 못했는데 기관차 완충기가 갱도의 다른 입구에 엄청난 충돌과 함께 부딪혔기 때문이다. 열차의 굴뚝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기관차, 객차, 탄수차, 차장차 모두 한 덩어리로 부서졌고 기관차의 잔해와 함께 한동안 갱도 입구를 막았다. 그러다 중간에서 무언가가 무너졌고 녹색 철덩어리, 연기나는 석탄, 황동 부속품, 바퀴, 목재장식 쿠션 등이 광산 아래로 추락했다. 우리는 잔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기차의 잔해가 바닥에 부딪히는 깊은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보일러가 폭발했는지 날카로운 굉음이 들렸고 그 후 깊은 수렁에서 짙은 증기와 연기의 구름이 솟아올라 우리 주위에 비처럼 내렸다. 그리고는 증기는 가느다란 가닥으로 쪼개져 여름 햇살 속에 사라졌고 하트시즈 광산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제 우리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 남은 일은 흔적을 지우는 것뿐이었다. 반대편에 있던 적은 수의 작업팀이 이미 선로를 뜯어내고 옆선을 분리한 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광산에서 우리도 바빴다. 굴뚝과 다른 파편들을 광산에 던져넣고 갱도는 예전처럼 판자로 덮었으며 그곳으로 이어지는 선로는 뜯어내 가져갔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지체 없이 우리는 모두 그 나라를 떠났다. 대부분 파리로 갔으며 나의 영국인 동료는 맨체스터로, 맥퍼스는 사우샘프턴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 날짜의 영국 신문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영리한 탐정들의 추적을 어떻게 따돌렸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고메즈가 창문 밖으로 서류 가방을 던진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가방을 주워
고용주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사실은 그날 내가 가방에서 기념할 만한 몇 장의 서류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서류들을 공개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이니 내가 필요할 때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파리의 신사들이여, 나 에르베르드 레느락은 당신들과 한편을 떼는 믿음직하지만 적으로 돌리면 무시무시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신사분들 모두가 남태평양에 있는 프랑스 유배지 뉴칼레도니아로 쫓겨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단두대에 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장군, 누구누구 남작. 이 글을 읽으면서 빈칸을 스스로 채우기를. 다음번 자백에는 채울 빈칸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주신, 내 진술을 보니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불행한 맥퍼슨에 관한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뉴욕에서 그녀와 만날 약속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우리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런 인간이 아내에게 비밀을 누설할지 말지를 운에 맡길 수는 없었다. 일단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맹세를 어긴 이상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 이제 그녀에게 재혼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닐지 생각한다.